사장을 맡아주실 김학윤 교수님은 경북대학교 농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츠쿠바 대학교 응용생물학 전공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는 대구 녹색환경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시며 경영대학교 관광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학윤입니다. 오늘 지구의 급격한 기후변화의 원인과 방지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주제 발표를 해주신 두 분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발표해 주신 우리 이부영 교수님, 환경변화의 이해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주제 강의를 해주셨고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환경 변화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현상의 원리를 알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혹시나 잘못된 해석이 사실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정확한 원리를 알고 대응해야 우리가 앞으로 모든 자연 현상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또 한 분이 계시는데요. 토론자로 계명대학교 정옹호 교수님 제 옆에 같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 교수님 그 첫 번째 발표해 주신 이부영 교수님 환경 변화의 이해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홍호입니다. 제가 이 교수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따로 그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제가 열심히 잘 배웠고요. 또 도움되는 내용들을 오늘 알게 돼서 일단 굉장히 저는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 전반적으로 이 교수님 말씀하신 말씀 참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도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환경적 현상을 논의할 때 좀 뭔가 객관적이고 오래 축적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 기반을 하지 못했다. 그걸 가지고 논의를 못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그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그런 쪽 기초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축적이 안 되는 아마 사실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여기 도시계획을 좀 이제 백그라운드를 하면서 도시 공간에 있어서의 환경적인 특히 이 기후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문제들이 어떻게 좀 이제 될 것인가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들은 과학적인 어떤 팩트나 방법론은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알베도 갖고 이야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적인 측면에서 맞는 말씀인데, 이 건축 재료, 건축하시는 분들의 또 이야기는 좀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물성치가 가지고 있는, 건축 재료 물성치가 가지고 있는 열수지 특성이 좀 다르니까 낮 시간대에 일사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상적인 요인들이 변하는 것은 당연한데, 야간 시간대에는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건축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구조물로, 인공 구조물로 많이 채워지다 보니까 그 구조물들이 갖고 있는 낮 시간대 받았던 열량들이 밤 시간대도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니까 그걸 가지고 또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좀 연구라든지 구체적인 특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있어주면 상당히 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요. 이 두 분 기상기후 전문가분 계시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한때 이 홍천이나 영천 이런 데서 최고 기온을 41도 40 얼마 찍었다고 난리가 나던 적이 있었는데, 또 그게 너무 또 언론에서 부각을 시키니까 불안감을 부추기는 면도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쪽 지역에 있어서도 야간에는 또 시원합니다. 또 공무원 만나서 보니까 우리는 밤에 잘 잡니다, 시원하게. 그 말은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도시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면밀하게 보고, 좀 전문가 말을 들어서 언론에 보도해주고 전문가 말을 들어서 정책을 마련하고 이런 그런 과정들이 성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구마구 그때 이벤트성으로 언론에서 막 부각시키고
또 공무원들이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우왕좌왕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가 잘 마련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 안타깝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느낀 거는 가로수 이야기가 대구에서 참 많이 나왔어요. 대구가 자랑하는 게 가로수입니다. 많이 심었다고 자랑하는데 가로수 심어서 나쁠 건 없습니다만은 이게 과연 대구가 옛날부터 더웠던 지역에 대한 이 긍정적인 효과로 작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깔린 게 뭐냐면 장시간에 걸쳐서 모니터링하고 분석을 하고 이 영향관계를 따져보는 그런 행위는 대구시에서 이때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때 이벤트성으로 어떤 조금 어떤 자기네들 정책이 유리한 결과를 해주는 교수님 말을 빌려서 언론 플레이하고 이러다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야 이렇게 해서 우리 대구에 있는 시민들이 점점 글로벌 워밍이 되어서 더워지고 있는 이 마당에 과연 어떤 대책을 대구시가 제대로 하고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사실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게 있어서는 대구시가 많이 반성을 해야 되고요. 좀 투자도 해서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 잘 파악을 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좀 정책적인 접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너무나 원시적인 정책을 하고 있는 데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은 사실 전 세계 도시 수가 5만 개라 그럽니다. 또 도시가 가장 기후 변화에 취약한 것은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도시 하율이 91%입니다. 다시 말하면 10명 중에 9명 넘는 사람이 도시라는 곳에 살고 있고요. 그 중에 또 50% 넘는 지역이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기형적인 현상이죠.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육지 면적이 2%밖에 안 되는 지역이 도시 지역입니다. 한정된 지역에 인구가 많이 모여 사니까 그런 기후 문제의 취약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만큼 인명 피해라든지 재산 피해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지구적인 차원에 있어서 다른 유럽 나라들 보면은 도시 차원에 있어서 이런 기후재해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대책을 많이 마련을 하는데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우리 전문가들 입장에서 참 답답하다 하는 것들을 이제 느낄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우리는 솔직히 우리나라 국토 조건도 좁고 특히 도시화가 심하다 보니 자연재해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성은 굉장히 높은데요. 일단 인구 밀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구조물 이 밀집도도 어마어마하게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도 너무 지금 미약한 상황이다 보니 조금만 특이 기상현상에 의해서 피해를 입게 되면 전혀 대응이 안 되고 피해가 가중되는 그런 지금 상황인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빨리 좀 국가 차원에서 좀 대비를 해야만이 우리가 국민들이 좀 건강하게 쾌적하게 좀 오래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게 사실은 국가 장기간의 인프라 투자라고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병 교수님이 깨알같이 이렇게 좀 지적해 주시는 것들은 굉장히 도움되고요. 이런 것들이 모아서 좀 더 과학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좀 많이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우리 과총회 이런 데서 우리 지부장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이렇게 공론화시켜 주는 것도 우리 과총회에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들의 안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김효동 교수님 말씀 제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는 항상 동참하는 게 이 시민 참여 행동입니다. 사실 이게. 근데 너무나 정보의 부재가 있어가지고 너무나 모른다는 거죠. 모르니까 안 움직이는 거고 안 움직이니까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쉽게 말씀드리면 경상도 말로 이 와이카노 막 이래 되는 것이죠. 누가 책임져야 되나 이런 식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다. 그래서 교육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교육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학교의 수능틀이고 형식적이고 이러다 보니 제대로 된 정보 전달과 체계화된 교육 과정을 거쳐서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게 정말 우리나라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내고 좀 뭐랄까요 대책을 내도 시민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거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정치권이나 이 좀 정부 차원에서 인식을 좀 단단히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가 좀 많이 좀 문제다. 이게 이제 저는 공감하는 거고요. 어떻게 하면은 기후변화 시대는 피할 수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잘 슬기롭게 우리가 잘 대처하고 적응하느냐 하는 게
큰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게 시사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접하고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눈여겨보는 것도 우리 시민들의 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이분 교수님 중에 말씀 중에 저는 가로수 문제는 우리가 다각도로 한번 좀 연구를 해서 이게 선진국 도시들 보면은 가로수를 괜히 많이 늘리고 녹지 면적을 늘린다는 것은 그냥 미완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로수의 이 기후에 이 제어하는 효과,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이거를 우리가 좀 더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나 근거를 많이 확보해서 적재적소에 어떻게 공급하고 어떻게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 이런 체계적인 뭔가가 좀 없어서 자꾸 좀 논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제가 해야 될 부분까지 다 해주셔가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 그렇고 우리 또 두 번째 주제 발표해 주신 김해동 교수님 전 지구 기후 상황과 시급한 대응 과제에서 WMO 세계 기상기구의 최신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용 중에는 최근 극단적인 우리 기상 이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더위라든가 폭우라든가 태풍이라든가 폭설도 여기에 아마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구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자꾸 대형화되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해야 됐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하고 제일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적응을 많이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또 여기에 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 방법으로 또 에너지 전환도 말씀해 주셨고 또 시민의 참여와 행동 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토론을 진행해 해주실 정홍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한 수백 명은 좀 안 되겠는데 많은 분들이 좀 와주셨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한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명예 교수고 지금 대구 과총연합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분 이부영 교수님, 김해동 교수님 아주 기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급격한 기후 변화.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살펴볼 때에 그냥 서서야 여름철 되면은 태풍이 온다 그런 뜻이 아니고 또 여름 되면은 장마가 온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급격하게 기후 변화가 와서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중점을 좀 주고 싶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이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급격한 기후가 변화가 되면은 우리 한반도 좁은 면적에 진짜 태풍이 급격한 거대한 태풍이 오면 우리 전체가 다 멸망할 그러한 경우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탄소 중립을 몇 년도까지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김해동 교수님 보니까 메탄의 양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죠. 온실가스 CO2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김해동 교수님이 보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와 그것을 감안해서 탄소 중립을 현 우리 정부에서는 30년도까지 보고 있습니까? 현재 2050년 2050년까지 보고 있는데
진짜로 2050년 되면은 탄소 중립이 돼서 참 급격한 기후 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지. 지금 카나다 보십시오. 카나다 급격하게 화재가 나서 얼마나 장시간 막 애를 먹었습니까? 지금 끝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허리케인이 플로리다주를 강타하고 전 면적을 휩쓸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급격한 기후 변화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급격한 기후 변화가 올지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요번 장마가 왔죠. 조금 전에 전남지방에 몇 미리가 왔습니다. 최고 한 270mm 왔습니다. 또 오늘부터 또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00mm, 400mm 이렇게 오면은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나 학생들에게 이러한 것을 강조를 해야 돼요. 또 정부에서도 건의를 하고 진짜로 급격한 기후 변화가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김해동 교수님이 우리나라의 급격한 기후 변화를 없애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진짜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IPCC에서 얘기하기를 2020년에 가장 최근에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195개국이 낸 NDC 2030년까지 얼마 줄이겠다라고 이제 계획서를 냈는데 그 중에 90%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매우 부실하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는 그것보다도 전 더 무책임하고 더 펼치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향으로 이것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어디 강연을 참 많이 다니는데 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냥 아까도 보면 세계 유엔 산하 기관에서 이런 보고서를 내고 그 보고서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더라라고 얘기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이 예측의 문제가 아니고 전망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고 따라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굉장히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 꿈도 꾸놓으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해몽하느냐 하는 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괜히 필요 이상의 어떤 갑론을박이 오는 건 그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제기구에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해서 제 의견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인용했다는 얘기는 나도 그게 동의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비판도 많이 하는 건 우리나라 제가 살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나라 비판할 제가 일본 비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요즘은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평화 시위가 국제적 조류가 아니고 폭력 시위가 조류거든요. 그래서 과격한 운동을 하라는 게 유엔기구에서 얘기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장 과격하게 게 어딘가 하면 기후불복종, 그 다음에 멸종저항 이런 단체가 제일 격렬하거든요. 근데 이런 운동이 어디서 가장 격렬한가 하면 영국입니다. 영국이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온실가스 저감을 자기 제일 많이 했다고 주장하는 나라가 영국이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서 기후위기 저항, 시민들의 저항은 가장 격렬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그 사람들이 영국 하원을 에워싸가지고 의원들한테 기후위기에 관련된 법안 만드는 게 너무 약하다. 그래서 더 이상 당신네들한테 맡겨놓을 수 없다. 당신네들은 재선 산선만 걱정하지 기후위기 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법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영국은 2019년 이후에 기후위기 관련된 법은 시민과 하원의원들이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만드는 걸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기후위기 대응 얘기하면 그레타 툰베리를 우리 생각을 하죠. 그 스웨덴이 어떤 나라입니까? 매년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가 열리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잘하는 나라부터 해서 등수를 쭉 매기면 항상 1등하는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근데 그레타 툰베리가 그 의회를 가가지고 너무 약하다.
우리에는 내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나라 정부든 정치권이든 간에 정도 차이일 뿐인 것이지 그 사람들은 무책임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거는 시민들이 깨어있는 일부 사람들은 다르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나라 보세요. 여기에 뭐 만들어주겠습니다. 경제 성장 어떻게 해주겠습니다. 잘 살게 해주면 이런 걸 좋아하고 거기에 표가 가지. 우리가 뭐 환경 규제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얘기는 선거 과정이 아예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정치인들을 갖다 탓하기보다는 국민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세계기상기구에서 얘기한 것도 선거철이 되면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질문지를 만들어서 던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 뭔가 개발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깨끗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원한다는 걸 그 사람들 요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국힘당이다 민주당이다 당을 놓고 이 당을 지지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건 정파운동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후보자한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그 안을 놓고 블라인드죠. 놓고 누가 더 가장 합리적인가 이거를 따지고 거기에 표를 몰아주는 이런 정치 행동을 하자는 게 유엔에서도 하는 거고 전 세계 지금 기후 선거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액션 활동 이걸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끌어가지 않는 한은 그 어떤 나라에도 정치권 행정부가 나서 가지고 기후위 대응에 제대로 행동하는 나라는 없다. 2050이든 2060이든 간에 탄소 중립을 끌어가려고 하면 결국 시민들이 각성하고 요구해야 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문이나 제안을 한번 하셔야 되겠다는 분 계십니다. 예, 하시죠. 영남대학교에서 퇴직한 도명입니다. 이 환경변화에 따른 급격한 기후변화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드릴 말씀 하나는 이 환경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 대학에 창설된 것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 중에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지구과학하는 것이 환경에 영향이 있어서 생겼는데 그게 언제 생겼느냐? 1968년부터 생겼습니다. 전 고등학교에서 필수로 생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계신 분 모두 다 환경 관계에 대한 전공 교수님인데 그동안에 이 환경공학과 환경과학과 졸업한 학생 중에 정부 공무원에 어느 정도 또는 기업에 어느 정도 채용되어 있는지 적당한 비율 그 중에 막 사장 선생님한테 질문해도 되고 이렇습니다. 이런 문제 하나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실은 이 환경 문제는 제가 화학입니다. 화학에 관련된 연구한 분들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 후처리는 국민의 관계이고 지금 현재도요 아파트에 보면은 비닐, 플라스틱, 대통일만 엄청스럽게 배출되더라고요. 자, 그 배출되는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래서 환경 전문가가 배출된 사람이 공무원에 들어가서 국민을 좀 보담아주고 공부하는 건 공무원이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나타난 문제는 이 환경운동하는 사람이 정치화 많이 된 것 같아요. 그것도 깊이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운동 하고 전 국민이 지금 절절 흔들게요. 그래서 결론 얘기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런 현상이 뭐로 표현했느냐 하면은 아마 제가 한 30년 전에 이 신문에 기고한 겁니다. 우리는 번데기 속에 지금 점점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문제를 사실은 정부가 깊이 관리 안 하면 국민이 공감하도록 여기에 다 힘을 모아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전부 환경계통 연구하신 분 이 점 잘 기획하고 구상해 주시기를 바라고 공무원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 점만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 문제 제가 느끼기에 정책적인 부침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제가 한번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직구전 과제를 했는데 뭐냐면 대선 공약 중에서 환경 관련 정책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한번 그 김대중 대통령부터 쭉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그 있긴 있는데 대접을 못 받는 수준으로 그냥 후색 갖추는 수준으로 조금씩 조금 들어가 있는 걸 봤습니다. 물론 최근에 조금 많이 부각되었지만은 그 이야기는 뭘 뜻하냐면은 그만큼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낮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의 입지도 별로 뭐 세지 않습니다. 정부 여러 부처 중에서 항상 뭐 좀 이렇게 좀 낮은 대접을 받는 그런 그 분위기가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김영삼 정부 때인 걸로 기억이 나는가 모르겠는데 한 번은 우리 정책적으로 모든 기업들의 환경 전문인을 채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법으로 만들어 놨는 게 그때 이후로는 이 환경 관련 대학들의 입시 성적이 막 올라왔습니다. 막 올라가지고 막 상위권을 치고 들어갔는데 그 IMF 터지고 뭐 수습하는 경제적인 수습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준다 하는 차원에서 그런 환경 전문 인력들을 이제 뽑지 않는 걸로 정부에서 방침을 바꾸니까 또 학생들의 민감도가 떨어져서 쫙 입시성이 떨어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기업도 관심 없고 기업은 원래 관심 없습니다. 업주들은 그냥 법에 정해진 범위 최소 범위만 하는 따름이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는 그만큼 경제성장 회복, 경제성장률 몇 %냐? 뭐 이게 일자리 몇 개 창출하느냐가 지상 최대 정책 목표지 환경적인 어떤 그 인프라가 어떻게 됐고 국민들 삶에 있어서 환경적인 어떤 삶의 질이 좋아져 이거는 관심도는 저는 제가 봤을 때 최하위 수준이다. 그 말은 다시 원인이 어디냐면 아까 김혜동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수준이 그렇다는 것이죠. 국민들이 만일에 국회의원 중에 대구시장님이라도 환경정책을 높이 내는 공약사항을 내는 분을 투표를 해가 뽑아주면 아마 정치인들은 싹 바뀔 겁니다. 아마.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아직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국민들이. 그거는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정책적으로 돌려받는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아직도 공무원 중에서도 진로 비율은 뭐 나름 나쁘진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주고 일단 9급을 치던 7급을 치던 이렇게 열심히 환경청에도 가고 지자체 환경공무원도 진출해서 아직은 고위직 공무원까지는 안 나왔는데 우리 학교 기준을 봤을 때는요 아마 그렇게 될 리라 보고요. 저는 공무원보다도 이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의식을 바꿔줄 수 있는 국민들의 의식 전환 이게 조금 많이 있어져야 될 것 같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주냐면 교육입니다. 그 수능 문제 출제 안 되다 보니까 항상 뒷절입니다. 킬러 문제도 환경 문제 내면은 아마 가요시키고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환경 교육을 시킬 건데 전혀 반응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인식 전환이 저는 높아졌다고 안 봅니다. 그래서 2년 전에 KBS에서 한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했는 자료를 보니까 기후변화 뭐 이런 모든 진영이 내보는데 원론적인 답변을 잘합니다. 국민들이. 문제 있다. 이래서 안 된다. 우리 미래 걱정된다라고 언론적인 답변을 달하는데 구체적인 강론에 들어가서 실천하고 자기가 역할을 해야 되고 뭐 좀 돈을 좀 더 내야 되고 이런 데 들어가고 국민들이 반응 안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표준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해소할 거냐 하는 거는 진짜 정답은 없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리겠죠. 천천히 나가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도 많이 주고 교육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언론에서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고 이런 것들이 잘 맞아서 들어가야 우리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중에서도 환경정책을 최우선 뽑는 이런 정책 국회의원들 예를 들면 독일의 녹색당 같이 녹색당은 전체적으로 한 15%의 지분을 가지거든요. 연방정부나 이런 데 가서 그러니까 환경정책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하기는 아직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하실 줄 알고 마이크 드렸는데 너무 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제 발표를 해주신 이부영 교수님 혹시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딴 게 아니고 우리 가까운 생활에서부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 답이 아니냐. 저 멀리 있는
갑자기 산으로 올라가라 하면 올라갈 수가 없죠. 처음에는 평지를 걷다가 계단을 가다가 이렇게 가듯이 환경에 대한 것도 아까 제가 말했듯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결과로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그냥 일시적으로 누군가가 정치권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가 아니고 분명하게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은 과학이라는 그 과학 쪽에 조금 이야기하면 누가 보더라도 정답이 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만족될 수 있는 그것들을 찾아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2시간 넘게 이렇게 지구의 급격한 기후 변화의 원인과 방지 대책 이렇게 같이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포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2차 과학기술 발전 전략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